저는 필드의 목회자입니다. 필드라는 건, 일반 현장이라는 건 현장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것 도입했다간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앞서가고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그것들을 필드로 어설프게 도입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필드는 항상 뒤따라갈 수밖에 없고 다양한 환경들 때문에 항상 대응하고 또 적용하고 또 그 가운데 함께 가야 되는 그런 필드의 목회자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미래 세대인가 현재 세대인가 저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준비할 때 BTS라는 그룹이, 방탄소년단이 페르소나라는 그 새로운 앨범을 냈습니다. 페르소나라는 앨범을 내면서 뉴욕에서 발표하는 걸 인터뷰했던 영상을 잠깐 지나가면서 보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페르소나라는 것, 이후에 잠깐 제가 언급하겠지만 분석심리학자인 카를 융이 이야기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그 BTS 가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부르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은 모르지만 이걸 노래를 받고 나서 관련된 영상을 몇 개 보니까 대략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제가 볼 때는 저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도 무언가 BTS라는 그룹이 노래를 발표할 때마다 인문학이나 다른 어떤 지식에 대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들로 커가고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이번에 주된 그 앨범의 이제 제일 주된 곡인 페르소나라는 그 노래에 그 주제를 말할 때 유튜브 영상 몇 개 봤다라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제가 아마 현재 세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지식을 얻고요, 그렇게 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미래 세대들은, 저는 그걸 보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서 저는 현재 세대가 맞구나. 그러니 현재 세대이면서 필드에 있는 목회자이고 인문학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처음에 썼던 것 같이 제 한계를 더욱더 절감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구두를 신고 100m 달리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발표문에 이제 처음에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는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변화하고 그 생명체의 삶의 환경도 변화합니다. 때로 변화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은 누군가 원하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제하는지 아니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 그 이전 혁명이라 불리던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눈에 확 들어오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특징으로 언급되는 영어로는 하이퍼고요, 한자로 초자를 거기에 써놨는데, 이와 같은 단어를 메인에 사용하는 이동통신 회사들의 광고 문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5G를 시작하는 이동통신 회사들의 광고 문구에 한결같이 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독창적인 것도 아니고 서로 짠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 시대의 사실 화두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한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변화의 흐름은 우리 주변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변화의 모양이나 그 정확한 방향을 알지 못한다 해서 변화 그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다. 또 우리가 그와 같은 변화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변화는 멈추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자신만 인식을 하지 못할 뿐 이와 같은 변화는 점점 우리가 사는 환경과 세상을 다 바꾸어 놓을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와 같은 변화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순서적으로 본다면 변화의 모양과 방향을 파악하고 결정한 후에 그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옳겠지만, 이와 같은 고전적 방법으로는 초시대의 4차 산업혁명 속도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교회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고, 가장 주된 것이 바이오와 그리고 이야기했던 나노와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가운데에서 교회에 관련된 것이 어떤 것일까 사실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적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의 역사, 토마스 쿤의 유명한 용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미 약 한 40년 전, 50년 전에 나왔던 이 용어는 우리가 흔히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면서 사선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이라고 불리는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점핑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사선으로 점차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계단에서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듯이 점핑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은 무엇이 혁명이라고 부르는 공통점이 될까?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대학 강단에서 가르쳤던 문화사를 생각하면서 생산성의 향상이 일단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혁명이라는 것의 기준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사항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흔히 이야기하는 농업혁명입니다. 그전에는 인류가 필요하면 나가서 곡식 걷어오고 그리고 동물 사냥해서 잡아오던 시대에서 이제는 곡식을 직접 경작하고 그리고 동물을 사육하는 이러한 형태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는 필요할 때 가서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건 내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 자연에서 그냥 존재한 것을 내가 가져오는 자연의 힘을 내가 갖고 오는 것이었고요. 사육과 경작으로 넘어간 그 단계에서는 그 힘의 근원이 바뀝니다. 자연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을 해서 사람의 힘이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솎아주고 그리고 잘 자랄 수 있게 때로는 물도 대주고 그리고 동물들도 길러서 사람의 힘을 가지고 이제 생산물을 얻는 것, 이게 농업혁명의 하나의 큰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주된 것은 농업혁명을 기점으로 자연의 힘이 인간의 힘으로 바뀌었다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인간의 힘이 기계의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하여서 동력을 사용하게 되고 2차 산업혁명은 흔히 이야기하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하여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일으킨 것도 어떻게 보면 혁명적이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첫 번째는 뭔가 말하기 어렵다. 모든 책들이 사실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마치 숙제와 같이 이 일을 하면서 여러 책들을 계속 읽을 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처음에 클라우스 슈밥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한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책들,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하여서 나오는 책들 한결같이 처음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은 나오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박사과정의 학생들과 같이 무엇이 특징일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특별히 우리 눈에 가장 띄는 것, 그러니까 우리 눈에 가장 쉽게 띄는 것,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인공지능과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한 것,
그러면 이것이 이전 세대 3차 산업혁명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공통으로 나중에 우리가 모았던 의견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속도, 두 번째 그 범위와 깊이, 그리고 시스템 전체에 주는 충격. 이것들이 3차 산업혁명과 다른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아까 3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컴퓨터와 그리고 인터넷입니다. 그를 통한 자동화였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날 비슷한 선상에 있으면서 좀 다른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그 이전과는 속도가 전혀 다르고, 아까 우리 논찬할 때 오전 시간에 이야기하신 것 같이 지금 지식이 배가 되는 속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고, 그리고 그 미치는 범위가, 예전의 산업혁명은 what과 how였다면 이제는 who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까지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존재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깊이를 갖고,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온 사회 시스템 전반에 그러한 영향을 주고 충격을 주는 것이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대두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는 1에서 3차 산업혁명이 여전히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1차 산업혁명, 어떤 곳에서는 2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1에서 3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사회 여러 시스템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조직은 이제 막 기계적인 도움을 받는 1차 산업혁명의 단계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조직은 4차 산업혁명의 선봉에 서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미 인터넷과 위성, 첨단 기계의 사용을 통해 산업혁명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산업혁명 이전 교회의 모습과 큰 변화 없이 운영되기도 한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출발점에 서 있지 않다. 혁명의 속도와 범위가 광범위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다른 사회 조직보다 변화에 뒤늦은 교회에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회는, 그리고 온 지구촌이라는 것을 보면 1차부터 4차까지가 혼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은 아직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곳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4차 산업혁명에 더 선두에 뛰어나가는 곳도 있고, 또 그것이 나라나 국가별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회 안에 다양한 조직들,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뒤늦게 따라가는 단체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 4차 산업혁명 때뿐만 아니라 제가 문화사를 강의하다 보면 선진 문물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속도에 어느 데든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늦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가령 제가 이제 우리 구약과 관련된 이스라엘 지역의 고고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의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외부의 문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범위로 들어오게 되는지 파악이 되어지는데, 제일 늦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장례관습입니다. 장례관습은 어느 사회에든지 아무리 더 선진 문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는데 시차가 가장 많이 나는 관습입니다. 장례관습이 왜 그렇게 시차가 나냐면 거기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고, 사후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다루는 그러한 구원과 영혼과 이런 개념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다 보면 가족들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나타나고요. 그래서 분명히 고인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신앙의 예식대로 장례식을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남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배를 드린 후에, 하관 예배를 드린 후에 거기에다가 패백도 하고요. 패백을 저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식 할 때만 패백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에도 패백을 하는 걸 집례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패백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전히 예전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있고, 이런 종교와 관련된 그런 생각과 그리고 그런 관습들은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새롭고 선진적인 것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항상 시차가 많이 나는, 제일 늦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을 담고 있는 교회 역시 어떻게 보면 이런 선진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회의 다른 단체들이나 아니면 시스템들보다 항상 가지고 있는 본래 우리의 특성상, 성격상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속의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4차 산업혁명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얼핏 보면 이러한 주제는 마치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별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개개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사회 경제적 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 개개인의 삶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러한 결과들은 필연적으로 교회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사회 구조의 변화는 개개인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고, 개개인의 삶의 변화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삶의 변화, 인식의 변화, 초점의 변화를 일으키며 이는 필연적으로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도 바꾸게 된다. 사생활에 대한 인식, 소유권의 관념, 소비 패턴, 일과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 경력을 개발하고 기술을 연마해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 기계와 생체의 결합, 인간성에 대한 재고 등 우리의 정체성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인간에 대한 관념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기계나 기술의 발전이 우리들 삶 가운데 아주 깊이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기술 전문가들은 앰비언트 컴퓨팅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쓰는 기기들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 이야기를 들으며 요구를 예측하고 필요한 순간 우리를 도우면서 점차 인간 생태계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갖고 올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개념이 과연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능력치가 높아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들도 더욱더 이제 능력이 향상된다고 할 때 어디까지 인간으로 볼 것인가 라는 개념,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개념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인간 윤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성에서 나오는 윤리적인 개념까지도 혼동되어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소셜미디어로 인한 새로운 인간관계와 소통 방식의 변화. 대면과 대화는 인간의 전통적인 소통과 관계의 도구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일상이 된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이 전통적인 도구와 그로 인한 관계의 본질을 바꾸었다. 지난주에 한 사회고발 프로그램에서 이제 다루었던 한 여학생의 케이스를 보니까, 이 여학생이 이제 어떤 그 범죄에 연루돼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여학생의 전화기를 분석한 것에 대해서 나온 걸 보니까 전화번호는, 저장된 전화번호가 딱 6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SNS의 친구는 2,2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딱 6명이었는데, 그런데 SNS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200명이 넘었다라는 그걸 보면서, 이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던 인간관계와 소통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성에서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자, 아까 증강인간의 개념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능력을 기계의 능력과 다른 것을 통하여서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필연적으로 이건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물건과 물체,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또 때로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로 바꾸자면 유물 중심적의 사고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게 말이 유물 중심이라니까 뭐 이상한 사상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물체, 물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신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영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물체가 중요해지는 시대, 점점 그러한 시대로 사실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생각하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꼽은 것들은 교회와 관련된 것들,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가령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인간의 장기를 3D 프린팅으로 해서 이제 뭐 혁신적으로 도움을 얻는다든가,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주되게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교회라는 이 경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뽑은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 단체로서의 교회에 미치는 영향. 교회는 독특한 사회 조직이자 공동체이다. 소속에 대한 아무런 강제적 구속력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형성되어 유지되는 집단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사실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강제적 구속력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형성하고 있고, 그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는 끈 자체가 사실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버려도 별로 지장을 받을 것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신앙의 관점과 구원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천국의 관점으로 가면, 종교는 사실 가장 강한 그 고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리의 관습이 제일 늦게 변하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신념이 사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뭉친 교회는 가장 강한 걸로 결속되어 있지만, 또 그 종교적인 신념이 점점 더 아무것도 아닌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고리로 이제 모이는 단체, 집단이 교회라는 겁니다.